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대항해 시대 본격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편 프롤로그 못 보신 분은 우상단 느낌표 표시 카드 클릭해서 봐주시고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항해 시대는 여기 포르투갈이 이베리아 반도 바로 아래로 내려간 여기 아프리카 세우타 여기를 기습 점거하면서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아프리카 더 아래쪽엔 무궁무진한 무언가가 더 있다. 특히 금광. 그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쪽 아래로 내려가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죠. 그를 위한 항해의 싱크탱크도 당시 왕자님이던 애니크 주도로 만들고, 근데 이거를 무슨 멋들어진 혁신과 도전 이렇게 미화해서만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이면에 있는 거는 역시 탐욕이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 그냥 쑥 지나가겠습니까? 무슨 유람선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이쪽 섬들이나 이쪽 서해안 라인을 쑤시면서 들쑤시면서 내려가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 원주민을 그냥 간 김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납포해 왔어요, 선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하는 용도로 이제 포르투갈 본국에 이렇게 어필하는 용도였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들이 유럽에 돌아와서 납포해 왔던 사람들을 노예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팔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쪽을 계속 쑤시는 항해를 반복하면서 나중엔 아주 그냥 여기서 거의 금 못지않은 제1의 목적이 그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처참한 노예무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해 왕자 애니크, 이 양반이 또 다른 별명으로는 노예무역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불려요. 대항해 시대의 아주 처참한 맨 얼굴인 거죠. 그 이전에도 인류 역사에 노예 거래는 물론 있어 왔죠. 전쟁 포로를 노예로 판다거나 하는 일은 있었는데, 그래도 본격적인 그것만을 위한 무역 시스템으로 시작되게 된 거는 바로 이 항해 왕자 애니크, 이 사람의 스타트 역할이 엄청났다고 아니할 수 없죠. 초창기의 이 노예 무역 형태는 유럽 선원들이 밑도 끝도 없이 이쪽 지역 불악에 쳐들어가서 막 잡아다 끌고 오고 그런 형태로는 당연히 못했죠. 배 타고 간 사람들 숫자 많아봐야 뻔한 건데, 거기 부족들이 군집해가지고 비록 무기는 좀 재래식 무기여도 거기도 나름 전사들이 떡하니 있는데, 무턱대고 처음부터 그쪽 지리도 잘 모르는데 소수 선원들이 가서 막 휘젓을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말 그대로 무역이었어요. 교환 방식으로. 이쪽 포르투갈 선원들이 유럽의 선진적인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원주민 입장에서 신기할 법한 물건을 주고 그들에게서 노예를 제공받는 거죠. 근데 미치지 않고서야 총 줬다고 자기 친척, 가족을 선원들한테 내줄 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힘센 부족이 있고 약한 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센 부족이 약한 부족을 지배하고 탄압하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해서 힘센 부족들에게 총 같은 그들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무기겠죠. 그걸 주고 그 힘센 부족들이 잡아온 약한 부족 사람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거죠. 초창기엔 이런 교환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돼서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노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나중에 유럽인 입장에서 발견한 거죠. 그쪽에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당연히 현지에서 조달 방식으로 확보했었죠. 근데 이 유럽 정복자들이 워낙 터무니없이 갑자기 난데없는 강력한 노동을 마구잡이로 시킨 데다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당시 유럽에서 건너온 전염병 같은 것에 엄청 취약했었다고 알려져 있죠. 아메리카 현지인들이. 그러다 보니 현지 조달로는 노동력이 확보가 잘 안 되니까 그 광활한 영토에서 해야 할 일은 많고 돈 벌려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아메리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노예로 부려먹는 이런 처참한 짓을 엄청나게 대규모로 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 애들이. 콜럼버스가 항해를 좌반대쪽으로 했던 게 이제 1492년 그리고 난 이후에 그래서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유럽 애들이 이쪽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그쪽 가서 노예로 만든 인원수가 몇 명 정도였냐, 한 300년 동안 여기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출발한 게 무려 1200만 명 정도. 근데 그 중에 아메리카로 도달한 인원이 한 10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중에만 200만 명 정도가 세상을 뜬 거죠. 그 이동시킨 당시 상황, 그 배에서의 환경 이런 걸 보면 진짜 처참하기가 이런 말로 할 데가 없습니다. 당시 노예 상인들, 이 정신 나간 애들이 최대한 좁은 공간에 사람을 많이 실어야 지들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물류 비용이.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짓을 했냐면, 보통 사람을 이동시킨다고 하면 방 같은 데다가 사람을 많이 밀어 넣어서 이동시키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들은 일단 방에다가 사람을 뉘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운 사람을 이렇게 정수리 쪽에서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뉘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뉘이고 쭉 눕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싣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정신 나간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뉘어놓고 이 위에다가 판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사람을 쌌듯이 더 적재해서 이 판 위에 또 이렇게 뉘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또 그렇게 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그 방에다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적재해서 뉘입니다. 판을 깔고 꽉 채우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사람을 해놓고 몇 달 동안 항해해야 하는 거예요. 산채로 말이죠. 당연히 다 결박된 상태인 거고, 이 상태에서 식사는 누운 상태로 이렇게 그 입에다가 뭐 꿀꿀이죽 같은 거 대충 만들어서 부어주는 식으로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납포돼서 가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처참하니까 이렇게 뉘어서 적재된 상태로 강제로 입에 부어주는 그 죽 식사를 드시기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살 바엔 세상을 그냥 하직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거부하는데 이 노예상인 이 인간들이 어쨌든 저쨌든 최대한 많은 사람을 데려가야 목적지에, 그러니까 자기들 이윤이 많아질 거잖아요. 해서 입을 꾹 다물고 식사를 안 먹으려는 일부 분들을 상대로 기구, 그러니까 무슨 집게 같은 걸 사용해서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다음에 깔때기 같은 걸로 입안에 음식을 부어 넣습니다. 이분은 이제 근데 그래도 삼키지 않으실 거잖아요. 만일 그러면 삼키지 않으시면 이제 아주 기다란 색깔떼기, 그러니까 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구멍 식도 안쪽으로 쭉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긴 관 같은 그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식도 안에 쭉 밀어 넣고 그 죽을 이제 강제로 투입을 하는 거죠. 당시 대항해 시대 상인들이란 인간들이 이런 짓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뭐 대항해 시대라고 하면 뭐 배웁니까? 그러니까 뭐 1492년에 콜럼버스가 뭐 항해를 했다. 뭐 향신료 무역을 통해 상인들이 부를 쌓았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그 단편적인 지식을 늘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거를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는 게 역사 학습이죠. 나 콜럼버스가 몇 년도에 아메리카를 왔는지 그 연도 알아. 그 이후에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난 역사 다 알아. 잘 알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무슨 역사를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 이런 걸 알기 위해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짓을 했던 애들이, 그 나라들이 지금 말하는 소위 서구 선진국들 아닙니까? 뭐 지들이 오만 발달된 문명과 앞서가는 문화의 선진국인 것처럼 오만 폼 지금 다 잡고 있지만 이런 짓 했던 애들이에요. 이런 짓 했던 게 걔들의 역사죠. 그러니까 걔들도 참 보면요. 지들 과거 잘못에 대해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사과합니다. 힘없는 세력한테는 사과를 안 해요. 그냥 얼레벌레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이 얘기를 계속 진행시키면 이렇게 포르투갈은 아래로 조금씩 계속 내려갑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지중해 군방이나 기존 주류들의 활동 무대에선 포르투갈은 거기에 이쪽 판에 뒤늦게 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선 이렇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였죠. 핀치에 몰렸을 땐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 사실 개척이란 두려운 일을 현 상황에 만족하고 배 띵띵 두드리는 사람이 할 리가 없죠. 근데 계속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계속 지금 왼쪽 이쪽 서쪽으로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드디어 여기요, 즉 동쪽으로 꺾이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오른쪽으로. 이러니까 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쪽으로 완전히 꺾이잖아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게 왜냐면 뭐 일단 인도로 갈 수 있는 희망을 찾게 돼서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인도 무역은 저쪽, 오로지 그 육로로밖에는 올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지중해로 간다든가,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오른쪽으로 꺾이는 데가 있으면, 삥 돌아서 인도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지도를 다 아는 우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고, 이때 당시는 아직까지 이 아프리카 서해안 탐사가 이게 뭐 인도 가는 길까지 왜냐면 이쪽이 이렇게 바다로 돼 있다고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까지는 이 서해안 탐사가 인도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거기까지는 좀처럼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때였죠. 물론 얼마 안 가서 그 생각도 충분하게 하게 되지만 곧 당시 포르투갈이 이렇게 그 아프리카 서해안 탐험을 남쪽으로 계속 해나가고 이렇게 꺾이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크게 흥분하게 된 거는 인도보다도 오히려 당시의 1차적 목표는 뭐 그걸 사실 지금 나라 이름으로 딱 찍긴 뭐한데요. 어느 나라다. 좀 찍긴 뭐하는데 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굳이 나라로 치자면 어디냐면 인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를 찍어보자면 사실은 그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왜 에티오피아지? 이러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바로 그 유명한 당대 유럽 사람을 가슴 설레게 했던 신비의 전설 속의 왕, 유럽이 아닌 그 어느 먼 대륙 어딘가에 엄청난 땅과 세력을 거느리고 있는 전설 속 기독교 노왕 프레스터존, 사제왕 요한이라고 하죠. 바로 그 인물.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그 유럽에선 이 그 프레스터존의 나라를 찾자 해서 그와 연합하자. 이 프레스터존에 대한 꿈과 열망이 사실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동쪽으로 꺾었을 때 더 흥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창기 때만 해도 뭐 인도로 가는 길을 뚫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프레스터존의 나라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열광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프레스터존에 대한 그 꿈과 열망이 왜 나오게 되었냐면 어딘가에 존재할 그 신비의 강력한 기독교 왕, 그게 이제 왜 나오게 됐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하고 싶지만 이 그 십자군 원정 있지 않습니까? 십자군이 왜 일어났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많이 거론되지만 돈, 그리고 먹을 것, 즉 경제적 이유가 큰 동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죠. 잘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 일어난 민중 십자군, 그 사람들 가다가 한 일이 뭐예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럽에서 가다가 그 동유럽 길에서 먹을 거 내놔 이러면서 약탈, 밑도 끝도 없이 행패 부리고 시비 끝에 무려 4천에 달하는 헝가리 주민이 그들의 손에 의해 세상을 뜨기도 했죠.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오죽하면 같은 유럽 군대하고 그들하고 한판 붙기도 하죠. 하도 가면서 행패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돈, 즉 경제적 이유, 대부분의 전쟁 그리고 마녀 사냥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부분은 사실 동기는 돈 때문이죠. 예전은 생산력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배고팠거든요. 돈이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쳐들어가는 거죠. 십자군이나 마녀 사냥이나 실상은 겉으로는 종교적 목적을 내세웠습니다만 그건 그냥 포장이고 실상은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근대 이전, 중세 등등 시대에 유럽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이 선진국이었죠. 선진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각종 선진 물건, 물품, 유럽에서의 물건들하고는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었죠. 아예 없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유럽 지역이 위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기준으로 보면 생각해보면 무슨 개마고원이나 만주 쪽 거의 그런 정도 위도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개마고원 이런 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춥고 메마른 그런 지형이란 말이죠. 즉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 애들은 기본적으로 춥고 메마르고 배고픈 애들이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아사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이 시작되던 11세기, 12세기 이즈음만 해도요, 비교적 먹고 살기 괜찮다는 프랑스 곡창지대에서조차 아사자 비율이 4명 중 1명 정도로 발생했어요.
비교적 괜찮다는 데에서조차 이랬으니 유럽 전체가 그냥 한마디로 거지들이었다. 당시 애들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배고파서 악이 바짝 오른 이리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도 노예무역 사례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그 대항해 시대 들어와서 한 짓이 워낙 처참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그럼 왜 이렇게 애들이 정신 나간 잔혹한 짓들을 많이 했느냐? 사실 오늘 앞서 소개드린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인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 이유를 두는 게 그거예요. 애들이 배고파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뭔가 정신과 육체가 근원적인 허기, 정신의 허기 혹은 위장의 허기, 이런 허기에 계속 시달려 오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된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전혀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류 역사, 교육에서도 보면 아까 소개해드린 그 노예무역의 처참함, 오늘날 어떤 주류 교과서에서 이걸 제대로 다루고 있냐 이거예요. 물론 말로 한번 톡 언급은 되겠죠. 했었다고. 노예무역도 있었다. 퉁치기. 그럼 그냥 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냥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전혀 느끼게 해주질 못하죠. 이게 무슨 교육이냐. 교육은 머리에 단편적 지식을 쑤셔 넣어 주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교육인 건데 살짝 톡하고 넘어가기, 겉핥기 교육,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진정한 알물 주는 게 아니라 안다는 착각을 불러오거든요. 그걸 불러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은 진정한 알물 주는 교육인가 아니면 안다는 착각만을 제공해주는 교육인가?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건가? 매 사안별로 이런 의심을 충분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인데 오늘날 교육은 오히려 이러한 시간 걸리는 의심과 고민을 비웃고 낭비라 매도하고 겉핥기 퉁치기만 만연하게 만들고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람이 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정한 알물 향해 나아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대항해 시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아래 이거에 대해서도 당시 그 이쪽 아래를 안다고 생각하는 유럽인들도 있었어요. 그리로 가면 낭떠러지야 지옥불이야 혹은 가봐야 별 볼 일 없을 거야. 다 알아. 뻔한 거 아니야. 뻔하긴 뭘 뻔해. 알긴 뭘 알아.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어설픈 퉁치기, 톡 치고 넘어가기 이렇게 할 거면 어떤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말씀드린 그런 처참한 걸 제대로 느끼게 못 해주니까 대항해 시대, 저 먼 지평선으로 떠난 멋쟁이 탐험가들의 화려한 꿈과 희망의 시대, 철저한 서구적 관점. 오히려 이런 식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측면마저 있어요. 주류 역사 교육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서양 역사라고 서양 애들한테 배우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서양 역사라고 서양 애들한테 배우는 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 동양의 관점으로 서양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해요. 실제로 서양 애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지들 관점으로 동양을 바라보고 동양을 평가하고 동양을 재단하고 그렇게 거침없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데 아까 그러한 식의 그 처참한 무역 그런 걸로 엄청나게 쌓은 부가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부를 기반으로 지난 몇백 년간 엄청나게 기술 개발하고 투자해서 과학, 학문 발전시키고 그래서 걔들이 지금 선진국이 된 거지 그때 걷어들인 그런 일방적인 엄청난 부가 없었다면 지금 선진국의 기반이 닦여 있을 수 있었을까?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짓 있잖아요. 이런 짓에서 번 돈으로 지금 선진국이 돼 있는 거예요, 걔들이. 근데 뭔 잘난 척을 지금도 그렇게 해대냐. 누구의 피땀으로 지금 니들이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얘들이 그렇게 쌓은 엄청난 돈과 물적 힘을 바탕으로 명문대 구축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학생을 받아. 그리고 이러한 현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봐라 우리 얼마나 대단한 도전정신, 탐험정신, 혁신정신이냐. 야 끝내주지 않냐. 오늘날 비즈니스맨들이 본받아야 할 표본, 도전정신 아니냐. 이런 식의 역사 관점을 암암리에 잠재의식적으로 스물스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가서 배워온 그 일부 애들은 또 우리한테 와서 그러한 관점을 더
널리 곳곳에 퍼뜨리는데 공헌해 주고. 그러니까 이 600년 전 대항해 시대부터 최근 약 70여 년 전까지 쭉 이어지는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착취의 역사.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최장 규모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래도 뭐 서구 선진국이 기술 혁신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았냐? 착취만으로 걔네가 선진국 됐냐?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뭐 맞는 얘기입니다. 100%는 아니죠, 당연히.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50% 죄도 죄죠. 50%는 죄고 50%는 정당하고, 뭐 그러니까 쌤쌤이 퉁치자, 뭐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아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다 그런 거 아니면 나머지 50%, 30% 죄도 무조건 사해줘야 합니까? 혁신이란 것도요, 이게 참 프레임인데, 서양 애들은 우리보다 정말 타고나길 똑똑해서, 원래 똑똑하게 태어나서 그런 기술 혁신을 많이 한 걸까?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혁신이란 것도요, 기본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혁신 못하는 게 개인의 잘못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지금 당장 삶이 너무나 처참하면 뭐 새로운 걸 배운다, 시도를 한다, 새로운 시도를,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는 하루에 4시간을 오로지 마실 물 길러서 짊어지고 가져오는 데만 써야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밀시간 동안 물 짊어지고 오는 거. 근데 우린 수도꼭지 틀면 일단 물이 나오잖아요. 과연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이런 절대적 시간량, 여유, 환경, 이런 게 누가 더 유리하겠느냐? 머리 굴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물 깃는 부족이 과연 우리들보다 머리가 나쁘실까? 전혀 아니죠. 전혀. 물론 서구 선진국이 뭐 잘한 측면도 있죠. 그것도 인정하지만 최소한 지금 지네들이 잘난 척하는 거에 100%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은 우리가 좀 감가상각해서 깎아서 그 잘난 척을 받아들여줘야 한다. 뭐 그런 취지로 뭐 그러한 뒤에 숨겨진 진실들을 알기 위해 저는 교과서에 말씀드린 이런 거 사진이나 그림으로 실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뭐 이것보다는 더 잘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봐야 알지. 십자군 같은 경우도 그 동기는 대항해 시대하고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돈 벌라고 돈 뺏겠다고 창칼 들고 나선 거예요. 다만 대항해 시대는 배 타고 갔고 여기는 걸어서 갔고 그 차이뿐인 거죠. 근데 이게 되나? 얘네가 후진국 애들인데 당시에 이슬람 세력을 못 이기는 거죠. 유럽 애들이. 십자군 결국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왜 생겼냐? 돈 뺏으려고 육지로 가서 창칼 휘둘렀는데 오히려 두들겨 맞고 쫓겨왔잖아요. 아, 육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쟤들 못 이긴다. 그래서 바다로 간 거예요. 만약 이때 가서 이겼으면 대항해 시대는 없었을 수도 있죠. 대항해 시대는 십자군 패망이 불러온 결과다. 여기 사람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아니, 웬 거짓대들이 갑자기 창칼 들고 밑도 끝도 없이 쳐들어오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유럽 애들이. 나중에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얘기도 하겠지만 거기 원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밑도 끝도 없습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총칼 막 휘두르고 잡아가고 갑자기 강제노동시키고. 우리가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외계인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지구를 내놔라. 뭐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결국 여기는 실패했죠. 여기는 십자군이 한계에 부딪혔죠. 그래서 그 절망적 한계 봉착, 여기서 나오게 된 게 바로 프레스터존의 전설이죠. 이제 유럽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여기 이슬람 세력을 극복을 못하니까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우리와 함께 이 강력한 이슬람 세력을 협격해줄 기독교 사제왕이 존재한다. 그 사제왕은 엄청나게 강력하여 우리가 그 왕과 제대로 연통만 닿으면, 그러면 그 프레스터존과 협력하여 우리를 절망시켰던 여기 이슬람 세력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게 프레스터존 전설의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든지 아무리 그래도 전혀 근거 없이 뜬금없이 뭔가 얘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도 뭐 비스무리한 건 있어야 전설이든 신화든 태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쪽으로 과감하게 그 미지의 남쪽으로 내려가는 항해를 시작한 게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그리고 그쪽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방이 막힌 답답한 상황,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프레스터존을 찾으러 간다. 이게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뭐 영상 길게 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프레스터존과 포르투갈의 나머지 항의 이야기 쭉 얘기를 다음 편부터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의 프레스터존과 그 이후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